네, 반갑습니다. 권영철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네요. 이제 그 여름방학 기간 때는 좀뭐 귀찮다고 그냥 또 잠깐 유튜브 잊어버렸다가 이제 또 생각난 김에 또 한번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전에 올렸던 그냥 유튜브 실시간의 형태로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그 녹화 강의 형식으로 뭐 PPT도 있고 말이죠. 책 소개하는데 뭐 거창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화면이 제가 너무 작게 해놔갖고 이게 보이시려나 몰라.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책이기도 하고, 또 몽골 제국과 관련해서 소위 이게 이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존 개념을 좀 차용해서 몽골 제국 시기에 어떤 그 동서 교류 혹은 뭐 남북 교류라고 해도 하여튼 사방팔방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주장 하고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PPT를 이제 만들게 된 거는 벌써 한 석 달 됐나 봐요. 이 책을 출판한 사계절 출판사에서 한번 이 책도 나왔고 하니 한번 좀 강의를 한번 좀 그때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을 해 오셔서 좋다. 게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조금 이제 그 카메라에 약간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사계절 출판사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 거기에 가서 이제 이 PPT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1시간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은 이제 뭐 실시간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의 질문, 뭐 사전 질문도 받았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1시간 40분을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질문 타임이 20분밖에 되질 못했죠. 딱 새삼, 딱 그때 강의하고 나서 딱 이제 새삼 정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말이 많구나. 평소에는 그렇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양반이 평소에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PPT를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근데, 그때처럼 100분을 하려면은 뭐 들으시는 분들도 골치 아프죠. 게다가 그래서 제가 그 사계절 출판사의 그 유튜브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실시간 강의 그때 해놨던 거를 이제 뭐 편집을 조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정말 저게 좀 툭툭 잘라서 워낙 기니까 보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 게시글에 그 유튜브 링크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요번 여기에서는 그냥 아주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책 표지네요. 굳이 제가 뭐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왜 칭기스의 교환인가?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뭐 온갖 것이 왔다 갔다 하죠. 심지어 식물, 동물도 들어오니까요. 심지어 전염병도 퍼지고요. 그죠? 거기 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제 뭐 스페인이나 이 서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가져왔던 그 전염병에 의해서 유독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병균, 그다음에 뭐 정말 정말 각종 여러 요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용어에서 요 티모시 메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칭기스의 교환, 즉 몽골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교류가 활발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칭기스 칸의 교환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칭기스 칸은 물론 이제 몽골 제국을 건국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몽골 제국으로 인한 그 세계,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체 규모로서의 교환이 일어나려면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후계자들의 공이 사실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정복한 곳은 어쨌든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뭐 그 중국 북쪽, 주로 이제 북중국이라고 부르는. 근데 소위 이제 화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화북도 다 점령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금나라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이제 우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나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 후계자로 가게 되면 이제 러시아 정복하죠. 물론 이제 우구데이 시기 때 러시아하고 동유럽까지 가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서아시아 이란까지 가죠. 그러니까 칭기스 칸 한 사람만이 만든 결과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칭기스 가문, 칭기스의 후손들, 칭기스 칸의 후손들 이런 거 전체를 일컬어서 그냥 칭기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또 100분 걸려요. 그냥 이렇게 PPT 판만 보여드릴게요. 더 자세한 설명을 혹시나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제가 지금 링크 알려드리는 그 사계절 그 출판사 TV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몽골 제국 전체의 지도. 워낙 인터넷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칭기스칸의 이 책의 구성, 칭기스의 교환 책의 구성은 크게 2부로 돼 있어요. 1부는 이제 말하자면 몽골 제국의 건국부터 뭐 몽골 제국의 성장, 그다음에 몰락, 그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 이후의 이제 세계,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관련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몽골 제국 시기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교환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PPT의 설명들은 뭐 칭기스칸의 등장, 몽골 제국의 수립, 뭐 칭기스칸 얼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몽골에 있는 칭기스칸 동상들, 그다음에 뭐 칭기스칸 공항, 요거는 왼쪽 아래에 있는 거. 공항 이름도 칭기스칸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보드카, 칭기스칸 보드카. 그러니까 몽골에서 아주 칭기스칸 하면은 진짜 완전 진짜 몽골의 모든 것이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칭기스칸의 이제 원정 루트. 그다음에 이제 뭐 우구데이 시기 이런 식으로 그 통사를 이제 좀 설명하는 이제 그런 PPT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냥 혼자 말하자면 100분을 떠들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뭐 보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았던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80여 분 정도 됐나 제 기억에. 예,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본 거죠. 그죠? 출판사에서 이렇게 저녁에 그것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한다고 사전 물론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거의 사실은 관심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90명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제 생각에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신 분들이 저 양반 진짜 말도 많구나. 질문할 시간을 주질 않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육 시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몽골 제국의 그 칸의 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그 시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아까 지도들은 이제 그 원정 루트. 아까 칭기스칸 원정 루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구데이 시기의 원정 루트,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뭉케 시기의 원정 루트,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가 등장하면서 소위 이제 제국의 분열, 그러니까 원나라 있고 중국에, 그다음에 무슨 뭐 기착 강국, 차그다이 강국, 뭐 일강국, 뭐 혹은 뭐 우데이 강국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칸국 체제 이런 걸로 이제 제국이 좀 분열되죠. 근데 그 분열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도 정치적으로는 물론 분열돼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김호동 서울대학교 지금 이제 퇴임하셨지만 김호동 교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분열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일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뭐 분열돼 있더라도 문화적, 예술적 교류, 경제모적 교류 이런 것들까지 차단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당시 몽골 제국이 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 쿠빌라이 시기에 왜 이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됐는가라는 그 설명, 결국 쿠빌라이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출판사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고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는 이제 몽골 제국 이후 시기, 소위 포스트 몽골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몽골이 역사에 남긴 그 유산 전체가 다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영향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소위 일부, 이 책의 일부, 몽골 제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 이후 시기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뭐 그런 것들. 우리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몽골 제국 이후 시기와 관련돼서는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책이 2020년 올해에 나왔었던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책이 괜찮습니다. 물론 나는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다. 포스트 몽골 정말 어떤 시대였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의 서적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그 몽골 제국 후예들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그때 아시아 몽골 제국 이후에 등장한 아시아의 거의 모든 제국들이 다 한 번씩은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장이 총 4, 5, 6, 7, 8, 9, 10,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역의 분야를 말하자면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교역,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경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뭐 무기나 뭐 이런 거의 교역, 그 다음에 행정, 어떤 정부 통치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파되고 교역되는 거,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전염병, 흑사병 하면 정말 유명하죠. 몽골 제국 그 후기에 말기에.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어떤 민족이 아예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류. 문화교류에도 여러 가지 있죠. 사상, 그 다음에 뭐 그림, 예술, 그 다음에 뭐 도자기, 그 다음에 무슨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 교역이고 가장 뭐 이 팍스 몽골리카, 소위 몽골에 의한 평화와 이 교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 지도죠. 빨간색이 이제 마르코폴로의 이동 루트, 그다음에 초록색은 이븐 바투타의 이동 루트. 즉 이 서아시아 출신 이븐 바투타, 그다음에 이제 베니스 출신 마르코폴로, 이 사람들이 이 중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당시 몽골 제국이 정비해 놨던 그 교역로의 발전, 이런 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게다가 그 교역로가 여기서도 보이듯 육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해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육상로, 해상로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역 루트와 그다음에 여기로 얼마나 다양한 교역 물품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몽골족은, 유목민족은 몽골족뿐만 아니라 교역에 아주 말하자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몽골족이 비록 뭐 유목 생활로 자급자족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양이나 뭐 말이나 이제 이런 말젖 같은 거, 그다음에 양 가죽, 어쨌든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 100% 자급자족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주민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들과의 교역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뭐 이 교역, 상인, 상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몽골 제국이 이렇게 교역, 상업을 중시하면서 교통로를 정비하고 역참도 정비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그 교역을 선호하는 특성, 이런 것들과도 분명히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몽골 제국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 교역 루트가 이제 바다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그 초원에서 살 때는 바다를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소위 이 바다 루트, 해양로, 해양 실크로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바다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물품을 싣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카라코룸, 지금 현재 카라코룸에 있는 에르데니조 사원의 이제 사진이고, 원래 이제 몽골 제국의 초기 수도는 카라코룸이고 거기가 말하자면 교육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초원에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만 그래도 그 카라코름을 향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교역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지나가는 사진하고 지도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지금 유튜브 이 책 소개는 간략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제 PPT 넘기면서 이건 뭔 그림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계절 TV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러 좀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로 가라고 막 설명 안 하고 그죠? 어쨌든 교역 그 다음 전쟁 몽골족의 전투 방식은 어쨌든 완전히 기병 위주의 전투 방식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전술 당연히 그 정주민들의 전쟁에서 사용했던 그 전투 방식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화살, 주로 걔네들은 화살이 주요 무기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신식 무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화살을 잘 쏘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몽골 제국이 점점 이제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기병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공성전, 즉 성을 공격하는 그 전투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목민들은 이제 딱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화살 쏘고 뭐 그런 전술에 익숙했는데 이제 점점 몽골 제국이 확장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성체를 점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전쟁 방식이 또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체가 딱 있으면 주위에서 계속 화살만 쏘면 뭐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기어 올라가는 사다리도 이제 좀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의 또 특징은 성벽을 공략하는 투석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돌 이따만한 거라도 표현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돌을 부술 수 있을 정도의 그 탄환을 가져와가지고 멀리서 탁 이렇게 투석기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네들이 만든 건 아니죠, 몽골 사람들이. 다 어디 뭐 중국인이나 혹은 저기 이슬람 쪽에서 이미 공성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그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전쟁 방식 혹은 그 전투에 쓰이는 무기들이 이렇게 교환되고 있다, 교류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파르티안 샷 그림이 나오고 이거는 뭐 고구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화살을 쏘는 거를 파르티안 샷이라고 유목민의 아주 특징적인 전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술 인데 이제 이런 게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고 여기 뭐 이슬람 쪽의 어떤 그림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세계에서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이 쐈던 활의 어떤 강력함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이제 일본에서 몽고 습내 회사라고 해서 일본 몽골 침략 받잖아요. 그때를 기록한 그림이에요. 여기 지금 사무라이가 지금 말이 지금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꼬꾸라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막 검은색 막 탄환들이 막 날아다니고 초기의 폭탄 같은 거 그런 것들 날리고 막 화살도 막 지금 막 계속 날아다니죠. 요런 그림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교류의 특징. 근데 여기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몽골 고유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뭐 중국이 됐든 이슬람이 됐든 이제 그 다른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원래 행하고 있던 행정제도도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몽골 고유의 제도 이쪽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토착 제도, 그것도 한 축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또 교류가 되는 거죠. 서로 막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종교. 몽골의 이제 종교적 관용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이슬람교, 그다음에 불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가 있고 티베트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 기독교가 있고 이런 여러 종교들이 그 몽골 제국의 영역에서 이제 아울러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유교가 종교라고 해야 될지는 좀 또 논쟁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도교.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들이 다 말하자면 몽골 제국 내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몽골의 지도자들은 이 종교 성직자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성직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말하자면 백성들로부터 우리 몽골의 지배가 정통성을 얻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몽골 제국 시기, 특히 원나라의 그 남은 기록들을 보면 유독 그 성직자들에게 세금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뭐 토지 같은 것도 사여해주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만큼 우대해줬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했었고. 되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비문. 요건 이제 그 가톨릭 선교사. 원나라 말기에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북경, 그러니까 원나라 수도인 대도에 와서 이제 주교의 역할을 했던 마리그뇰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원나라 때 중국에 가톨릭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전파되고 그러진 못했죠. 이제 그 중국에서 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게 소위 16세기, 17세기에 예수회가 들어왔을 때죠. 이제 뭐 마테오 리치니, 그다음에 뭐 아담 샤리니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죠. 근데 그보다 한 300년 전에 이미 이 기독교 수도사들, 선교사들이 원나라 말기에 북경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전파되진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 얘기, 이슬람교도 중요합니다. 이제 원나라나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슬람교가 아무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세가 뭐 크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 전체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도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요 게르 안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거 이슬람교 경전 보고 있는 거예요. 코란. 그죠? 그런 걸 보고 있는 그림이었고, 요건 이제 이슬람 비문. 그죠? 그 이슬람교도가 죽었을 때 세우는 비문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불교는 이제 나중에 티베트 불교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북쪽으로 쫓겨나서 좀 세력이 쇠락해진 이후에 그때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이제 티베트 불교가 막 몽골을 거의 막 휘어잡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사병.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가장 관심이 좀 가기도 하는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이 친구한테서 이게 이제 그 미어캣트죠. 생각이 안 나, 이게 미어캣트가. 말이요. 이게 몽골어로 타르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벼룩이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쥐벼룩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사람한테로 이렇게 싹 옮아가면은, 이제 그 흑사병균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흑사병도 물론 여러 설이 있어요. 어디서 왔느니, 뭐, 몽골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저기 인도 쪽에서 왔다는 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야생동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야생동물 얘기하잖아요. 뭐 박쥐니 천상갑이니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 그래서 이때도 비슷했을 겁니다. 흑사병. 그래서 이 전염병의 루트 완전 서유럽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니까요. 이때는. 그죠? 근데 지금하고 참 비슷해요. 코로나도 제일 처음에 유럽에 들어갔을 때 어디부터 강타하냐면 이탈리아를 강타하죠. 그죠? 근데 흑사병도 그래요. 이게 참 지리적으로 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게 들어왔던 게.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죠. 흑사병도 비슷합니다. 그 루트는. 그래서 이 흑사병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서유럽은 진짜 완전히 황폐화됐고, 몽골 제국도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몽골 제국의 통치가 굉장히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라 그러면 물품만 생각하면 안 돼. 예, 어떤 행정 제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병원균도 교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는 사람 그 자체도 교환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몽골 제국 시기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인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 몽골 제국에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사 특히 고려사 쪽에서는 몽골 이 원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특별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례들이 많이 생기죠.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혹은 원나라에 이렇게 공여 말하자면 여자 이렇게 공출해가지고 끌고 갔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에서 자발적으로 몽골에 항복해가지고 귀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민족 지형의 변화로 고려인만이 아니었겠죠. 당시 유라시아에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교류, 우선 학문 지식, 뭐 천문학이니, 의학이니, 역사학이니, 지리지도학이니, 동서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쪽에서 발전했던 그 천문학 지식이 중국으로 건너오고, 결국은 이제 조선에서는 세종 시기에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이 만들어지죠.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 내편이 있고 칠정산 외편이 있죠. 근데 칠정산 외편이 특히 그 이슬람 쪽의 천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런 성과예요. 그죠? 그런 교류가 이미 있었다. 그다음에 의학, 막 의학 서적이 서로 막 번역되고, 그러니까 중국어 뭐 의학뿐만 아니라 뭐 농학,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중국어 서적이 그 한문 서적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고, 혹은 페르시아어 서적이 중국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류가. 그죠? 그다음에 지리 지도학 이런 것도 다. 요게 이제 천문대. 그 서아시아 쪽 마라가라고 하는 그 일칸국의 수도였던 곳에 있는 천문대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력, 원나라의 역법, 달력이죠. 근데 요 역법에는 기존 중국의 역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슬람의 이제 천문학 지식, 요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어떻게 이런 말하자면 유라시아 세계 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느냐? 조선 사람이 여기 뭐 아프리카까지 갔느냐?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 그래도 모양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렸지만, 그래도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가 이런 정도로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당시 서아시아가 가지고 있던 지식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죠? 이게 전파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혼합이 되면서 이런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조선에서 이렇게 막 독자적으로 아무런 참고 자료도 없이 그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지도가 있어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를.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물질 문화, 뭐 중국 특히 이제 중국과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 네 이런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쪽으로 가는 게 이탈리아까지도 가고요. 심지어 당시 그 중세 말기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작되기 전인데 이미 그 중국 스타일, 소위 몽골 스타일의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그다음에 각종 식재료의 교류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정말 의식주, 그다음에 이런 도자기 청화백자의 출현도 원나라에서 이제 이런 청화백자가 출현한 것도 이란과의 교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푸른 색깔의 염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란과의 교류에서 말하자면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음식 음선종요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한문 자료거든요. 요게 말하자면 그 음식 재료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동물 그림만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 오른쪽은 이제 그 음선종요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한 그 책의 표지 사진이어서 칸을 위한 수프래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제가 그 사계절 출판사에서 이제 PPT를 가지고 100분 동안 떠들었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말 다 넘어가고 간략간략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대충 한 30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한다면서 또 30분을 하고 자빠졌다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제가 말하자면 번역한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책들이나 이런 거를 소개할 때 요거는 중요한데 이거는 그래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욕심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책이 벌써 나온 지가 석 달이 됐어요. 6월 달에 이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야 막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냥 여름방학 때 여유를 잡고 해도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이 나서 추석 연휴에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으로 유튜브를 뭐 또 언제 또 올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추석 연휴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하는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들이 눈에 띄면 계속 이제 또 주기적으로 소개를 또 해드리는, 물론 이렇게 또 제가 일일이 또 책들마다 다 PPT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PPT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네, 하여튼 또 이제 설이 길어지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또 뭔가 또 좋은 신간이 나오면, 물론 구간이어도 또 이거 좋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면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